네, 반갑습니다. 계속 우리 이어서 한번 가볼 텐데, 오늘은 제가 좀 좋아하는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는 제가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제국주의 자체가 너무 배우다 보면 사실 열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도 많고 참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한번 봐야 되는데,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 애들이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 좀 통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산업화가 좀 진행되고 하면서 산업화가 더 진행되려면 값싼 원료도 좀 필요로 했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공급이 과잉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과잉 공급된 그 물건들을 판매할 시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품 판매 시장이 좀 필요했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축적된 자본이 있으니까 그런 자본을 투자할 곳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식민지가 필요로 했고, 그래서 1880년대 이후부터 이제 열강들이 아주 식민지를 확대하기 위한 경쟁을 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정책을 이제 제국주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뭔가 이제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침략하고 좀 지배하고 요런 이제 체제를 이제 제국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 하면 제가 꼭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시입니다. 키플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도 어릴 때 아주 재밌게 봤던 정글북이라고 하는 모글리 있죠? 늑대에서 자란 아이 그 얘기 다룬 그 책인데 저도 아주 재밌게 봤었고 뭐 만화로도 보고 막 했었는데 그걸 줬고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쓴 시 중에 하나가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제가 아주 좋게 봤던 이 정글북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 키플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를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인의 짐을 져라. 그대가 키운 최정예를 보내라. 그대의 아들들을 역경의 길로 보내라. 그대가 잡은 원주민들의 욕구를 달래주기 위해 허둥대고 거친 자들. 그대가 막 잡은 음울한 족속들. 절반은 악마 같고 절반은 어린이 같은 자들. 자, 자 밑줄 끈 요 허둥대고 거친 자들부터 어린이 같은 자들 요까지 내용을 보면 당시 이제 어, 이 백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사상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원주민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백인 이에 다른 지배하는 식민 지배하는 사람들의 원주민들의 생각을 보면 이렇게 아주 미개하고 어, 근대화가 필요하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하게 여겼고 그리고 자기들이 식민 지배하는 것들을 마치 문명 개화해 주는 것처럼 아주 힘겹게 시중을 드는 것이고 요것은 당연한 백인의 의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국주의 침략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요런 생각이 전 딱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요. 우리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알잖아요. 그 진화론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는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진화를 해 왔는데 더 발달된 사회가 덜 발달된 사회를 지배하는 적자 생존의 원칙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아주 발달된 사회니까 아직 덜 발달된 이 애들을 식민 지배하는 건
아주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는 적자 생존의 원칙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육강식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침략은 아주 정당한 행위이다 라고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본다는 얘기인 거죠. 요게 기분이 나쁘죠, 사실. 우리도 식민 지배를 겪었고, 그리고 식민 지배를 우리 앞으로 쭉 보겠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까지 많은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들이 정말 처참했거든요. 그걸 정당화할 순 없는 거죠. 엄청난 폭력인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국주의 풍자와 요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좀 풍자한 거고요. 비가 엄청 오네요. 그리고 요거 이제 제국주의 풍자화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사진이거든요. 요 그림인데,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죠. 이제 원주민들을 요렇게 잡아다가 뭔가 강제로 이렇게 뭘 먹이고 이렇게 그 말을 계속 쥐어짜는, 그래서 되게 착취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에 같이 이제 좀 동조하는 세력이 이렇게 크리스천 이제 신부들이 와가지고 뭔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좀 같이 오죠. 자, 요게 이제 벨기에가 그 많은 유럽들 중에서도 콩고에게 굉장히 엄청나게 심한 착취를 하고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런 걸 좀 풍자한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오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가 뭐 자원이나 뭐 인적 이런 거 말고도 성착취나 이런 것들도 꽤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의 나라, 영국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기들은 엄청난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사실상 전 세계에 뻗치지 않은 곳이 없었죠. 그리고 식민 지배로 친다면 제국주의로는 좀 후발 국가로 볼 수 있는 미국도 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유럽이 다 도둑놈이에요. 그리고 중국이죠. 중국이라고 하는 이 차이나라고 하는 이 파이를 서로 막 갈라 먹으려고 엄청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걸 풍자한 것인데, 이게 아주 익숙한 일본도 끼어 있습니다. 일본도 식민 지배를 하죠. 제국주의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프리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유럽에서 특히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깝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됐었고, 또 가깝다 보니까 식민지가 좀 많이 되기도 했고, 특히 지금 이제 아프리카의 국경을 좀 보면 뭔가 자대고 끄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유럽 애들 앉아가지고 여기까지는 우리 땅, 이렇게 뭔가 재단하듯이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 먹기를 했죠. 땅 따먹기 한 겁니다. 자, 그 중에 뭐 여러 나라들을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나 영국 그리고 프랑스. 둘이 엄청난 라이벌이거든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종단 정책. 그래서 요 북아프리카의 제일 위에 있는 아프리카로 들어간 사실 입구에 있는 나라죠. 이집트의 카이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남쪽에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요 둘 다 이제 CC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더 보면, 그래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이렇게 새로인 종단 정책을 한 게 영국이고, 근데 여기서 같이 좀 짚어볼 거는 나중에 우리 세계대전 할 테니까 3시 정책이란 걸 했었거든요, 영국이. 그래서 카이로, 케이프타운, 그리고 이제 인도의 캘커타 해서 이제 3시 정책을 했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횡단 정책이라고, 횡은 요렇게 해요, 요렇게. 그래서 가로. 그래서
알제리, 북아프리카의 사실 요게 되게 사헬지대거든요. 지금의 사하라 사막 이남지대 이쪽,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쪽 위쪽에 요 근처지대라고 보면 되는데,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부터 해서 튀니지, 그리고 사하라 사막,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엄청 큰 섬 있죠. 이렇게 이제 쭉 길게 연결시키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영국은 이렇게 내려가고 프랑스는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둘이 만나는 점이 있게 되겠죠. 요 만나던 곳이 바로 수단의 파쇼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종단 정책하고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이제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워낙 둘이서 많이 싸우다 보니까 요때는 좀 영리한 선택을 했어요. 현명한 선택을. 우리 전쟁까진 가지 말고 서로 양보하자 해서 서로 발을 조금씩 빼요. 그래서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자칫하면 아주 큰 전쟁으로까지 커질 뻔했던 사건이 바로 파쇼다 사건입니다. 기억을 해두면 되고, 그리고 프랑스랑 또 독일이랑도 한번 붙어요. 프랑스 그러고 보면 다 붙고 다니네요. 그래서 모로코에서 독일이랑 이제 한번 대립이 나타났는데, 두 번 있었어요. 1905년하고 1911년. 근데 요거는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을 정복할 생각이었지 식민지를 막 넓히고 이런 생각은 잘 없다가 뒤늦게 좀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미 프랑스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모로코에 독일이 이제 뒤에 이제 끼어들게 되면서 대립이 나타났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프리카는 분화는 참 엉망이에요. 다 가져갔습니다. 다. 하나 식민지를 안 당한 나라가 거의 없는데, 그나마 안 당한 나라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참 희한하게도 이탈리아가 쳐들어갔는데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당시 이제 왕이 근대화도 빠르게 했고 빠르게 이제 군대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이탈리아랑 전쟁을 해서 이탈리아를 몰아내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당연히 이탈리아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물리치면서 에티오피아는 식민지배를 당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란이 대표적인데, 러시아랑 영국이 나중에 우리 또 요거 볼 거예요. 카자르 왕조라고 그거 볼 텐데, 이란하고 영국이 자기들끼리 서로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대립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원래는 프랑스가 먼저 좀 찜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좀 뒤늦게 달려들어서 전쟁을 해요. 나중에 볼 텐데 플라시 전투라고 둘이 이제 전쟁을 해서 영국이 프랑스를 몰아내고 결국은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해서 프랑스, 그리고 말레이 연방 해서 말레이시아 비롯해서 이제 영국 이렇게 쭉 볼 수 있는데, 인도부터 해서 뭐 미얀마 이렇게 말레이 이렇게까지 쫙 이제 영국이고, 그 옆에 부분 뭐 베트남하고 뭐 이런 부분은 또 이제 프랑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계속 경쟁을 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자와섬이라고 하죠.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는 에스파냐가 스페인이 지배를 하고 있다가 둘이 전쟁을 해서 미국이 뺏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됐고, 아직까지도 이제 필리핀은 영어를 쓰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게 사실 미국이 뒤늦게 이제 식민지에 뛰어들면서 하와이 쪽 비롯해서 쭉 그쪽의 섬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필리핀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사디카 타이죠. 타이 태국인데, 타이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라마 5세라고 하는데, 원래 요 사람들 이름으로는 발음으로는 쫄랑롱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요 사람이 아주 빠르게 좀 근대화 개혁을 잘 했고, 그리고 당시 사실 딱 태국이 요 사이에 있었고, 영국이랑 프랑스가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대립하고 있는 요 사이였어요. 그래서 타이는 요 이제 외교를 중간에서 아주 잘 해서, 사실은 프랑스를 영국이 계속 국경을 맞대고 있게 되면은
서로 계속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서로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거를 아주 잘 이용해서 타이가 프랑스랑 영국을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나를 완충지대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를 식민 지배하지 말고 누구도. 그래서 서로가 뭔가 좀 타이의 중립을 좀 지켜주는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타이는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서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그것도 물론 힘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이미 잘 되었고 그래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이지 아무 힘도 없는데 프랑스랑 영국 서로 설득한다 한들 그냥 갈라 먹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느 정도 지킬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하면 되겠고 다음 중거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죠. 그래서 영국, 독일,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뒤이어서 일본까지 다 호시탐탐 탐을 내면서 아주 경쟁적으로 침탈했고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독일과 영국이랑 프랑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타이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대로서 이제 라마오세가 외교적 노력을 아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좀 개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힘을 키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영국령하고 영국 영향권이 되는 게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란의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쭉 인도를 먹었죠. 식민지했고 그리고 미얀마까지 이렇게 오고 있었고 그 아래 이제 말레이까지 이제 영국령이었다면 프랑스령은 저기 베트남부터 해서 라오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타이 같은 경우가 이제 딱 완충지대로서 아주 외교적 노력도 아주 잘하고 하면서 식민지배를 당하지 않았다 정도 받으면 되겠고요. 네덜란드는 나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식민지 엄청 크게 가졌습니다. 저기 지금으로 치면 인도네시아인데 스마트라 섬, 자와 섬, 그리고 보르네오 섬 요거를 이제 먹게 되었죠. 그리고 필리핀은 미국. 그리고 나 요 지도 보면서 되게 열받는 게 요거거든요, 사실. 일본으로 표시된 걸 보면 타이완, 타이완 넘버원 그 타이완이에요. 그 타이완하고 그리고 한국이라고 여기는 이제 지도상에 제가 표시를 해 두긴 했지만 사실상 요때 지도에는 한국은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식민지예요. 일본령 조선 정도가 되겠죠. 아주 씁쓸한 지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사를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우리 앞으로 이제 쭉 볼 거는 중국의 개항이랑 근대국가 수립운동, 그 다음엔 일본사, 그 다음은 뭐 서아시아 쪽, 그리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인도 비롯해서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요 부분은 그렇게 막 엄청 자세히 다루진 않고 가볍게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의 근대사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좀 봐야 될 것이 요 아편 전쟁일 것 같아요. 중국이 아편 전쟁을 한 배경은 일단 사실은 요거는 영국의 아주 행패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엄청난 진짜 깡패짓 중에 하나인데 영국이 사실 중국이랑 무력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중국의 도자기나 뭐 비단이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수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계속 적자를 보는 거예요, 무역에서. 근데 그 적자를 메꾸려고 생각해낸 게 진짜 말도 안 돼요. 영국이 이제 인도 이미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인도에서 나오는 아편, 마약이죠. 아편을 갖다가 청에 이제 밀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상강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무역의 적자를 메꾸려고 했고 아주 성공을 하죠. 청 애들을 거의 한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를 약쟁이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은이 청 입장에서 본다면 은이 엄청나게 해외 유출이 이루어졌고, 마약은 중독 무섭잖아요. 끊어낼 수도 없을 뿐더러 점점점 더 많은 양을 찾게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은이 해외로 유출되게 됐고, 아편 중독자가 증가한다고 하는 건 나라 자체가 아주 엉망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청 정부가 요 아편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수하는 사건이 나타났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영국이 요걸 구실로 삼아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게 1차 아편전쟁이고요. 요때 청이 아주 그냥 너무나도 쉽게 허무하게 무너져요. 그래서 요걸 보고 청도 충격을 받았지만, 요걸 봤던 조선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대국,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인데, 그게 뭐 서양의 별거 아닌 것 같은 애들한테 병력도 많지 않은데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요때 난징 조약, 난경입니다. 한자로는 난징 조약을 체결했는데, 배상금 뭐 당연한 거예요. 전쟁에 지게 되면 항구도 더 개방을 하게 되고, 요때 홍콩이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에. 홍콩은 거의 뭐 긴 역사로 볼 때 최근에 와서야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홍콩은 아주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걸 인정받았습니다. 영국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평등한 조약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건 통치 밖의 법을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만약에 개항장에 와서 영국인들이 와가지고 청해하고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영국애가 뭔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청에서 걔를 잡아다가 재판을 하고 막 법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국 법에 따라 자기들이 알아서 재판을 하고 뭐 무죄라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아주 허다했죠. 그래서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고, 어쩌면 치해법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주권을 훼손당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봐도 돼요. 그래서 대단한 건데, 그런 불평등한 조약을 맺어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좀 간단해 보기로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 자, 2차 아편전쟁은 에로 사건이라고 하는 걸 구실로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쳐들어온 것이라고 보면 되고, 에로호는 쉽게 얘기하면 약간 영국의 원피스, 해적선 같은 건데요. 문제는 얘가 영국 국기를 달고 있었다라는 점이고, 그때 문제가 이 에로에 달려있던 이 국기를 청나라 군대가 뭐 짓밟았다, 뭐 훼손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영국이 그런 구실로 해서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국기를 훼손한다는 건 그 나라를 주권을 침해한 거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상징하는 거니까 영국을 건드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당시 청이 이제 많은 천주교 신자들 그리고 신부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억압을 하면서 프랑스 이제 선교사도 막 처형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구실로 삼아서 프랑스도 영국이랑 같이 손잡고, 요때는 또 둘이 짝짝꿍 잘 맞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쳐들어와서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뭐 텐진 조약 그리고 베이징 조약 이런 걸 이제 체결하게 되면서 영국의 주롱반도를 할양했고요. 항구도 더 추가로 개방을 하게 됐고, 크리스교의 포교를 허용받게 돼요, 드디어. 그리고 갑자기 러시아가 끼었는데, 러시아의 연해주를 할양하게 되면서, 사실 요 부분은 우리랑도 좀 관련이 있어요. 연해주는 우리 국경에서 바로 맞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할양받게 되면서 조선 입장에서도 러시아랑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국경을 맞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여러 운동들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어떤 구호가 나타났는지, 요런 거랑 좀 관련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제회라고 하는 약간 종교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제라고 하는 게 옥황상제, 요런 그 상제 아니고요. 상제는 하느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같은 그런 건데, 홍수전이 좀 말도 안 되게 자기가 예수를 만났대요. 예수를 만나서 또 뭐 자기가 예수의 동생이라나? 뭐 이딴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예수와 같은 존재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면서 만든 단체이고, 요 단체가 꽤나 잘 나갔어요. 그래서 태평한 나라,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게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 배경을 좀 보면 아편 전쟁 이후에 아주 과중한 세금도 냈고 물가도 되게 폭등하고, 그러니까 외국 물건이 막 계속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더 악화가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농민의 생활은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요걸 제대로 막지 못하는 청정부에 대한 불만은 더더욱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홍수전이 태평천국이란 걸 선포하고 봉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평천국 운동은 상제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일으킨 뭐 일종의 뭐 약간 사이비 같은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요게 많은 농민들이 가담을 했고, 실제로 태평천국 운동할 때 가담된 농민 요 숫자가 50만이에요. 50만. 50만은 정말 양산 전체 인구 다 합쳐도 35만, 37만이거든요, 이제. 근데 50만도 안 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농민들이 참여했다라고 보면 되고, 그만큼 청정부에 대한 불만이 되게 컸고, 살기 힘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난징을 점령을 해서, 아예 나라를 막 세우고 이래요. 그래서, 그랬는데, 한족 관료들의 의용군, 요걸 이제 향용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양문동 할 때 설명을 할 텐데, 그 주도했던 애들이 이름 나올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서양 세력에 의해서 같이 진압이 되는 게 태평천국 운동이에요. 자, 이게 태평천국 운동의 주장 자체가 이 한족들의 그 자기들의 그 아이덴티티 이런 걸 좀 일깨웠어요. 그러니까 만주족을 없애고 한족 왕조를 세우자. 이걸 멸만흥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지배층, 아주 상위에 있는 지배층은 만주족이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뭐 중국의 전체 인구를 본다면 뭐 90% 이상이 다 한족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배층 만주족 빼고는 다 이제 한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이런 의식을 좀 일깨우는 거죠. 그래서 멸만흥한 이런 거 이제 내세워서 운동을 했고, 내용 자체가 아주 좋았어요. 개혁 내용 자체는 토지의 균등 분배, 와 이런 거 얘기하면 당연히 농민들은 눈 돌아가겠죠. 그리고 신분제 철폐, 와 이런 얘기하고요. 전족은 이건 사실 여성을 굉장히 억압하는 중국의 아주 못된 전통 중에 하나였는데, 부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발을 아주 작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전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제 신발을 신겨가지고 발을 아주 조그맣게 억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제대로 뛰지 못하게. 그래서 전족 보면 진짜 징그럽거든요. 막 발가락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막 뒤틀려가지고 막 엄청 이렇게 막 돼요. 제대로 못 자라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잡아두고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전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폐지시켰고, 남녀 평등 이런 거 얘기합니다. 와, 당연히 농민층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천국인 거죠. 와, 태평천국. 그래서 되게 좋다고 막 서로 봉기하고 했는데 결국은 전 진압이 됐습니다. 자,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한족 관료, 대표적인 인물이 이홍장, 리홍장, 남증국본, 그리고 좌종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좌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향용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새로운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까 태평천국 운동할 때 5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의 엄청난 개떼 같은 병력이 있는데 서양 세력하고 같이 이제 진압을 하거든요. 요 청의 이제 정부군이랑 그래서 의용군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적은 숫자인데도 이 근대 무기를 갖고 있는 이 서양 군대의 이제 화력이나 이런 걸 좀 본 거죠. 그래서 와, 저 이제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서양의 기술 이런 게 아주 우수하구나. 무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우수하구나. 이런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서양의 기술이나 수용을 좀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이런 거 운동을 해요. 이게 양무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서양 무기를 받아들이는 운동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무기뿐만이 아니라 기술까지 같이 수용하자는 건데 근데 바탕은 여전히 한족 관료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뿌리, 유학이나 뭐 성리학이나 그런 중국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중체서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체제 그리고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자 중체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문동이고 주요 개혁 내용은 뭐 무기 공장 설립하고 근대식 이제 철도랑 전신 이런 거 건설하기도 하고요. 민간 산업 육성하고 유학생 파견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열심히 서양의 무기나 기술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청일 전쟁에서 이미 근대화를 개혁을 아주 잘했던 메이지 유신으로 기술뿐만이 아니라 제도까지 싹 바꿔버린 일본한테 대패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되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일전쟁의 패배로 무기나 기술만 받아들여선 안 되는구나 라는 한계를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한 운동이 변법 자강 운동이에요. 변법 말 그대로 법을 바꾼다, 제도를 바꾼다 이런 뜻이고요. 자강 스스로 강해진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열강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분할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양문동에서 무기나 기술만 받아들여선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뼈저리게 느꼈죠. 그에 대한 반성으로 캉유웨이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돼서 그래서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아예 우리도 메이지 유신처럼 정치도 우리 아예 제도나 이런 것도 한번 바꿔보자 라는 운동을 한 겁니다. 변법은 뭔가 정치 개혁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 내용이 입헌 군주제 일본처럼 가자는 거죠. 그리고 근대교육 수립하자, 그리고 신식군대 양성하자, 뭐 민간산업 진흥하자, 뭐 전반적으로 제도개혁을 다 해서 부국강병을 하자라는 게 변법자강 운동이었고 근데 이런 개혁 세력들은 항상 보수 세력에 반대파에 부딪히게 되죠. 근데 기존의 보수파들이 기득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탄압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게 성공을 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실패를 하게 돼요. 자, 그런 와중에 외세의 침탈이 더더욱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뭔가 제도나 바꾸고 이런 거 말고 서양 세력을 물리치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는 걸 좀 느껴요. 그래서 우리 당장은 외세부터 물리치자라는 운동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의아단 운동으로 나타났는데 의아단이라고 하는 거는 요것도 약간 좀 사이비 단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령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도들 중심으로 된 운동이었는데 요때 이제 내세운 구호가 부청멸량이에요. 그러니까 청 정부를 돕자 부청이고요. 그리고 서양을 물리치자 멸하자 이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자 이게 멸량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중국이 서로 막 분열되지 말고 청정부 마음엔 안 들지만 지금은 청정부를 도와서 외세 침략을 물리치는 게 먼저다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외세 운동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때 뭐 교회 습격하고 선교사 살해하고 근대시설 파괴하고 뭐 이런 운동까지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몰래 이제 청정부에서는 요걸 막 후원을 하고 했는데
8개국 연합군 세계대전이죠 거의.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진압이 되고 말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 다 해요 8개국에. 그리고 외국 군대 베이징 주둔을 아예 허용하게 되는 아주 뼈아픈 또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청에 대해서 열강인 간섭이 더욱 심화되는 운동인 상황이 나타났고 많은 철도랑 광산이나 이런 것들의 이권을 청 정부가 가지는 게 아니고 서양 열강들이 다 갖고 있어요. 철도나 광산을 열강들이 다 소유하면서 자기 이익을 다 가져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회수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청 정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청을 타도하고 새롭게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라는 운동이 나타납니다. 그게 신의 혁명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주장했던 인물이 순넌이라고 선문이라고 하는데 뭐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넌이 이제 중국 동맹회라고 한 걸 결성을 했고 요때 내세운 주장이 삼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족, 민권, 민생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혁명 운동을 하게 됐고 실제로 봉기를 해요. 그래서 우창이라고 요게 뭐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지역으로는 우한 그 지역 생각하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무장봉기를 했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진짜 청을 멸망시킵니다. 드디어 왕조가 멸망이 됐고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걸 수립을 해요. 요게 이제 순원이 이제 임시 대총통이 되는데 왜 임시냐면 사실 순원이 신의 혁명을 성공할 때 군대나 이런 힘은 군사적으로는 힘이 되게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같이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 이제 청 정부의 북양군이라고 엄청난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군벌 중에 하나가 위안스카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원세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사실 순원이 내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손을 잡고 위안스카이 입장에서는 청 정부를 등지는 거죠. 자기는 배신을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자기에게 대총통을 물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결국은 대총통이 되면서 문제가 돼요. 위안스카이는 이런 뭐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황제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위안스카이가 죽게 되면서 또 엄청난 또 혼란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의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서 최초의 이제 공화제 국가가 탄생을 해요. 리퍼블릭. 우리 지금의. 그런데 여전히 이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은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청 왕조만 멸망이 되고 중화민국이 새롭게 이제 수립된 거지 서양 세력을 완전히 다 물리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이제 군벌 세력들이 각지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났고 이 군벌들 중에 나중에 만주나 이런 데 관련된 이제 군벌들 같은 경우는 친일파도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장장님이라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중국사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일본 하고 나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